그러면 이러한 굉장히 제한적인 활동은 왜 일어날 수밖에, 그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맥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혹시 안 지루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옛날로, 중세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648년에 무슨 일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죠. 1648년에 한국의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를 텐데 그렇죠? 그 유럽에서는요. 유럽의 당시에 30년 전쟁이라는 아주 대규모 전쟁이 유럽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 있었던 여러 제후국들의 대표들이 어, 웨스트팔리아 또는 독일어로 베스트팔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다 같이 모여서 일종의 협약을 맺습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Treaty of Westphalia, 한국어로는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아, 아마 지금 학부 1학년이신 분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세계사나 선택을 하셨다면 그게 아주 기억의 저편에서 이게, 이렇게 기억이 날 듯 말 듯 이렇게 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 1648년에 맺어진 그 베스트팔렌 조약 혹은 트리티 오브 웨스트팔리아는 사실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에는 유럽이 사실상 이제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유럽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세 시대죠. 그 교회, 로마 그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형제국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새로운 국왕이 탄생할 때도 꼭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그 이제 레지티미트한 그런 국왕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또 이쪽 국가에 있는 왕이 다른 그 왕의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결혼을 하고, 그래서 서로 또 그 혼인 관계를 맺고, 그런 식의 체제를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교황의 권위하에 이렇게 같이 통치되는 일종의 중세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웨스트팔 트리티 오브 웨스트팔리아 이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무너지게 되는 기점을 이 조약에서 찾는데요. 이 조약에서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든 국가들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국가를 주권 국가로, 하나하나의 그런 민족 국가를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외부적으로는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국가들이 그 국가의 인구가 몇 명이었든 자원이 얼마나 많았든 땅이 얼마나 컸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한 하나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한 일원으로 대접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전통 하에 사실 지금도 유엔 같은 경우에 보시면,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국가마다 권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만, 유엔 그 총회에 가시면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국가의 의전에 가면 그 나라가 그 사람이 대표하는 국가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대사들은 동등한 이렇게 외교적인 대접을 의전을 받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그 맥락에서 있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한 그 영토를 관장하고 있는 그 국가가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그 국내 일들을 통치하는, 관할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어 있고, 다른 국가들은 그 국가의 주권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개념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때 만들어 정립되었던 국제사회 질서의 주요 활용 운영 원칙들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할 때도 유엔은 국가의 주권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그 당사자들이 허용하는 선에서 아주 제한적인 군사 활동을 외부에서 허락을 받고 지원하는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게 만든단 말인가? 그리고 심지어 많은 그 당시에,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그 대표적인 형태들을 보면 정부가 오히려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국가가 보호해야 될 가장 최소 단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여기는 지금 우리 너희 주권 국가 영역이니까 우린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 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 의식이 일어날 즈음 1990년 거의 같은 시기에 유엔은 아니고요. 다른 그 지역 기구들 있죠. 나토 같은 기구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평화유지 활동들 중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아주 강력한 그 포괄적인 그 평화유지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평화유지 활동은 단지 그, 자기들이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 그 분쟁 당사자들 갈라놓는 그런 수준의 그 평화유지 활동을 넘어서서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무력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적극적인 예방 행위 그리고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들을 이제 중재시키기 위한 보다 강화된 그런 활동들을 그 활동 영역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활동을 위해서 보다 확대된 광범위한 형태의 무력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미지는 보다 최근 거예요.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나토가 했던 일종의 그 평화 유지의 이름으로 했던 군사 작전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지금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일어났던 새로운 형태의 그 평화 유지 활동의 하나의 특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때 리비아에서는 노플라이 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평화 유지군들이 그 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영공에서 어떤 비행기도 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나토가 규정을 하고 군대를 그 국경 쪽에 배치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비행기가 날면 모두 다 그 이제 나토 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쏘거나 해서 격추하는 그런 형태의 그 군사 활동을 이 시기에 했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이야기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만은 리비아에서 당시 그 정치 지도자였던 카다피를 축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호텔 루안다 이미지랑 완전 다르잖아요. 비행기라든가 또는 로켓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아주 광범위한 군사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그 평화외교 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중반, 특히 그 구유고슬라비아 내전과 관련된 시기부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제 그 유고 안에 있었던 그 유고슬라비아 안에 있었던 몇 개의 당사자들이 계속 이제 심각한 수준의 그 반인권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단지 학살뿐만 아니라 인종 청소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분쟁이 이어지니까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분에서 힘을 많이 갖고 있었던 밀로세비치라는 정치 지도자를 이제 억누르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제 그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에 그 나토가 약 6개월에 걸쳐서 약 천여 회의 그 공습을 합니다.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공습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하기도 했지만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이 와중에서 이렇게 그 죽음을 맞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아주 적극적인 그 군사 활동들이 평화 유지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너희들의 비행기를 끌고 들어가서 남의 영토에서 민간인들의 그 피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폭탄을 떨어뜨릴 자격을 누가 줬느냐. 도대체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모든 비군사적인 활동들은 다 시도해 봤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 중반 후반부터 실제로 많은 무력 분쟁이
기존의 소극적인 그 평화유지 활동으로는 통제될 수 없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점도 확실해졌고요. 반대로 이제 다른 국가들이 또는 국제기구가 강화된 그 평화유지 활동을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 전에 있는 방식으로는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됐을 많은 사람들의 민간 영역의 희생이 나타나게 됐던 것까지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이제 유엔 평화 유지 활동과 관련한 큰 논쟁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민간인들을 학살로부터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국제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과도한 무력이 남용되지 않게 제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그러한 평화주의 활동이 생길 수 있도록 그 레지티마이즈하는 그, 그 절차가 하나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중반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부터 1990년 중반이었으니까 한 25년 이상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시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진행되어 왔던 평화유지 활동은 이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갔던 90년대 중반의 큰 그 변화의 맥락 속에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90년대 중반에 그 유엔을 중심으로 했던 그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그러한 적극적인 개입을 이제 그 여러 방식을 통해 정당성을 마련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그걸 통제하는 것.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특히 첫 번째 문제는 결국 외부에서 그 특정 그 국가의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유럽 사회 또는 좀 더 광범위한 국제 사회의 그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었던 주권 국가의 내정 간섭 금지라는 이 원칙을 뛰어넘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나온 크게 두 가지의 노력이 있는데요. 하나는 새로운 국제사회 그런 이론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Human Security, 인간안보라는 개념이었고요. 또 하나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쯤 오니까 너무 이야기가 조금 이론적인, 국제법적인 이야기가 돼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의 국제사회의 굉장히 큰 흐름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우리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간 안보란 무엇인가? 어우, 이야기 굉장히 길죠. 우선 화면은 제가 이렇게 띄워놨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화면을 딱 중지하시고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읽고 여기서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핵심은 그겁니다. 기존의 안보, 기존의 security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대상이 영토와 그 모나키, 그 임금님, 이 국왕이었습니다. 주권자는 국왕이었거든요. 결국은 그 시큐리티 안보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가장 핵심에는 결국은 주권자인 왕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그 외에 아주 국가의 존명을 그 좌지우지할 만한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security, 안보를 지킨다는 것은 그 국가가 국가 이익에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필수 조건, 이 구성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예를 들어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더 이상 그 지역은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존의 국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기존에 있었던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의 그런 그 주권자나 그 다음에 영토를 지키는 것에 더해서 국민들의 생존과 quality of life, 국민들의 삶의 질까지도
그 안에 안보의 문제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더 이상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생존을 할 수 없도록,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그건 안보가 아닌 거지.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이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가장 기본적인 그 생계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국가의 안보 위협의 요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그 최근 들어서 많이 겪고 있는 세계적인 팬데믹, 그 대유행인 질환들의 문제도 그 안에 들어오고, 식량 문제도 들어오고, 환경 공해 있죠. 그런 문제도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형태의 무력 분쟁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안보의 영역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바깥에 있었잖아요. 국가를 통해 넘어 들어오는 외부의 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외부의 적들과 더불어서 국가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도 전부 다 안보의 위협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보의 개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큐리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국가가 국가로 인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엔이나 다른 주변의 다른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나라 정부가 그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면, 한 발 더 나가서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자기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 지금 그 나라 안에 있는 정부는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구나. 그렇다면 너희들 그 지역은 더 이상 sovereign state, 주권 국가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지역이 국가 부재의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일원으로서 이 나라 국민들을 지킬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개입의 이론적인 근거를 그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법적인 함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중반 후반이고요. 이러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유엔 당시에 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일부 이제 그 정책 연구가들 그리고 학자들에게 의뢰를 해서 1990년대 말 2000년대 정도에 공식적인 그 유엔 레포트로 그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문건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 혹시 그 여러분들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의 의무, 줄여서 영어로 R2P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러한 이 문건은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고, 어떤 지역이 심각한 그 민간인들의 심각한 생명과 그런 그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우리 국제사회는 있다라는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성된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유엔 총회에서의 결의를 통해서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채택이 됐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모든 유엔의 회원국들은 이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그 보다 적극적인 기존의 그 유엔 평화 활동에서는 없었던 공격적,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개입들이 이제 가능하게 했던 그 기반이 마련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러한 그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결국 절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와 국가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미케니즘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된다면 그건 인정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유엔에서의 결의안을 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최소한의 그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이죠. 그때는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저항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미국이 다시 이번에는 이라크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는 많은 국가들이 그 참여를 거부했거든요. 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절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있었고 이라크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유엔의 그런 승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 이라크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이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이론적인 그런 철학적인 기반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그러한 정당성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걸 이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지요. 조금 더 이제 큰 틀에서 좀 살펴보면요. 오늘은 이야기를 그 유엔을 중심으로 한 평화외교 활동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 왔는가? 아주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형태의 활동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속에서 국제사회가 맞이했던 그런 모럴 딜레마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큰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당시의 국제정치 질서를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시켰던 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가 됐던 것이 바로 국가 주권 침해 금지였는데 그러한 아주 지난 수백 년을 그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어오게 됐던 아주 중요한 국제사회 패러다임이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외부 국가들도 어떤 주권 국가 안에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 요소가 나타났을 땐 들어갈 수 있다는, 개입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하나의 그, 그 패러다임과 공존하게 되는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앞으로 얼마나 계속 갈지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실제 지금 적용되는 사례들만 봐도 이러한 responsibility to protect라는 국제사회의 신념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개입돼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1년도에 아랍 스프링에서 있었던 여러 나라들 중에 리비아는 가장 공격적인 국제평화활동 이름하여 국제평화활동의 그 개입의 대상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 다른 나라들은 저마다 다른 정도의 외부 개입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있었던 미얀마에서 있었던 그 우리가 보통 Saffron Revolution이라고 부르는 그 젊은이들과 그 많은 승려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군사정권 독재 타도를 외치다가 결국 무력 진압을 당했던 그 시기에 유럽 국가들은 뭘 했나요? 그런 선택적인 사실 조건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런 걸 접목시키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은 아 이건 그러한 인권 문제 아니라고. 국내에 이건 그 안보와 관련된 소요 사태고 우리는 국가의 의무로서 이걸 지켜야 되니까 다른 나라는 참석하지 말라고. 아 참견하지 말라고. 이건 그 내정 불가의 관습을 이야기를 하면 주변 국가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러한 R2P라는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주권 불가침의 그 원칙들과 동등한 정도의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게 실제로 그렇게 점하게 될 거라는 사실 기대도 아직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이상적인 국제사회의 이상을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의 이념적인 토대를 만들고 거기에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그것을 이제 접목시켜 보려고 이런저런 곳에서 계속 시도해 보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human security, 인간 안보, 그리고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의 의무라는 관점을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